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저는 침대 위에서 동서의 슬립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찍어 곧장 가족 단톡방에 올려버렸죠. 동서, 형님 침대에 슬립을 깜빡 잊고 갔네. 저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1806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캐리어에는 부산 출장에서 막 돌아온 비행기 수화물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었죠. 손목시계는 정확히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월의 서울 햇살은 숨이 막힐 듯 뜨거웠고 복도의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회색 현관 매트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긴장감을 억눌렀습니다. 오늘은 남편 준서와 저의 5주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하던 마케팅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이틀 일찍 끝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저녁에 있을 프로젝트 성공 기념 파티에 참석해야 했지만 저는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준서에게 깜짝 선물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결혼 5년 차, 우리는 커리어에 집중하느라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건설회사 부장으로 외모도 훤칠하고 말솜씨도 좋아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회사에서 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그저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현명한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도어록에 손을 댔습니다. 지문인식. 삐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거는 안전고리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꼼꼼한 준서의 성격상 집에 있을 땐 항상 안전고리를 걸어두고 출근할 땐 문이 자동으로 이중 잠금되도록 설정해 둡니다. 안전고리가 걸려 있지 않은 채 외부 잠금만 되어 있다는 건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아주 급하게 나갔거나 혹은 금방 돌아올 생각으로 아주 방심했다는 뜻이었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거실 커튼은 굳게 닫혀 바깥의 강한 햇살을 막아주고 있었고 그 때문에 집안은 어둑어둑한 분위기였습니다. 에어컨은 20도로 설정된 채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복도의 열기와는 대조적인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향기였죠.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코를 찌른 것은 평소 제가 집에서 사용하던 은은한 그린티, 아로마 오일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농염하고 달콤하며 도발적인 향이었습니다. 제스민과 일랑일랑이 뒤섞인 듯한 향은 너무 강렬해서 순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죠. 디올 자도르.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매우 향기롭고 고급스러운 클래식 향수지만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이렇게 진한 향을 싫어했고 준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이 가장 좋다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집에 이렇게 낯선 여자의 향기가 가득한 걸까요? 저는 캐리어를 현관에 내려놓고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마룻바닥엔 먼지 한 톨 없었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의 쿠션은 각이 잡혀 있었고 테이블 위 찻잔들은 모두 세척 후 건조대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전문 청소업체가 모든 생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대청소를 하고 간 듯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가장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오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불과 베개는 주름 하나 없이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보리색 침대 시트 위에는 누군가 방금 앉았거나 누웠다가 미처 펴지 못한 듯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붙은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시선은 옷장 발치 구석에 놓인 낯선 물체에 꽂혔습니다. 문 쪽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죠. 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슬립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소재가 손가락 사이로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와인처럼 짙은 붉은색 등 부분이 깊게 파이고 검은색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과감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옷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제 옷장에는 파스텔 톤의 단정한 실크 파자마나 심플한 면 원피스 잠옷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슬립을 들어 침실의 노란 조명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옷감에서 풍겨나오는 디올 자도르 향이 제 코를 찔렀습니다. 가른 첨정 유거터는 벗고 싶어선 저는 참 펑저시 벗고 싶었습니다. 마치 저를 조롱하고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지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으로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범적인 남편이 우리의 행복이 깃든 이 방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슬립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집안의 정적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베란다 밖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제 인생에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천둥 소리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붉은 실크 슬립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지금 제 마음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균열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울거나 소리 지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팀장 이서연입니다. 벙서처럼 미탁의 서연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해결하고 수많은 계약 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비열한 배신 앞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해결하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슬립을 들고 빛이 더 잘 드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표나 사이즈를 찾아 범위를 좁혀볼 생각으로 옷의 라벨을 뒤졌지만 라벨은 없었습니다. 맞춤 제작된 옷이었습니다. 제 눈은 슬립의 아랫단에 멈췄습니다. 그곳에 금실로 수놓아진 작은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기 그지없는 글자. A. 베리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자수 스타일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어머니, 최 여사님의 특징적인 자수 방식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어머님은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위해 직접 옷을 만들고 자수를 놓아주시곤 했습니다. 제 손수건에 제 이름을, 준서의 셔츠에 준서의 이름을 수놓아 주셨고 둘째 며느리, 즉 준호 씨의 아내에게도 자주 옷을 만들어 선물하셨습니다. 제 동서의 이름은 김아름, 이니셜 에이프레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름이는 내 동서입니다. 준서의 친동생인 준호 씨의 아내. 착하고 아내와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준호 씨는 선천성 심장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때로 고부 갈등 같은 사소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끔찍하고 비상식적인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애인의 이름이 아영일 수도, 아진일 수도, 아라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과 냉철한 논리는 자꾸만 아름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아름이는
디올 자도르를 씁니다. 작년 생일 준호 씨가 아내에게 이 향수를 선물했고 아르미는 파티 현장에서 바로 뿌렸던 것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그 진한 향 때문에 제가 코를 찡그렸었죠. 아르미는 와인색도 무척 좋아합니다. 자신의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해준다고 말했었죠. 이 끔찍한 추측을 확신으로 바꿀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안쪽에 있는 부부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실 바닥은 건조했고 수건은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얀 세면대 바닥에 손을 대자 아직 마르지 않은 차가운 물방울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준서는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아침 세수만 했다면 세면대는 진작에 말랐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다는 건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누군가 사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새로 교체되어 있었죠. 현장을 정리한 자는 매우 꼼꼼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했죠. 하지만 그는 제 습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욕실 구석 세면대장 뒤에 숨겨진 작은 플라스틱 휴지통. 저는 화장솜이나 치실을 버리기 위해 그곳에 작은 휴지통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구석에 있어서 시간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가끔 비우는 것을 잊어버리곤 했죠.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작은 휴지통을 꺼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휴지통 바닥에는 둥근 화장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솜 위에는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코랄 오렌지색. 저는 정석 레드나 누드 핑크 립스틱만 씁니다. 코랄 오렌지색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죠. 하지만 아르미는 달랐습니다. 그건 그녀의 시그니처 컬러였습니다. 젊고 트렌디해 보이기 위해 항상 그 색을 발랐죠. 그리고 화장솜 옆, 이 추잡한 사건의 전모를 고발하는 치명적인 증거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뜯어진 콘돔 포장지. 초박형, 돌기형,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 동서는 이 집을, 우리의 신혼 침대를 더러운 쾌락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큰 휴지통은 비웠지만 작은 휴지통은 잊었고 침대 시트는 갈았지만 슬립이 떨어진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술한 그들의 신중함은 결국 그들의 조급함과 방심에 의해 배신당한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물은 사치이자 나약함일 뿐입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것들에게 이서연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집을 뛰쳐나가거나 준서에게 전화해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간 그가 경계심을 갖고 남은 흔적들을 모두 지우고 변명거리를 수십 가지 만들어낼 테니까요. 저는 준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번지르르한 입으로 검은 것을 희게 만들고 천인공노할 죄를 한순간에 가여운 실수로 둔갑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선명한 접사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붉은 슬립을 마룻바닥에 조심스럽게 놓고 금실로 수놓인 에이프의 이니셜을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 제 붉은 립스틱 옆에 코랄 오렌지색 립스틱이 묻은 화장솜을 놓고 비교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찢어진 콘돔 포장지를 찍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 날짜가 보이도록 달력을 찢어 함께 두어 시간을 증명했습니다. 세 장의 사진, 말없는 세 개의 증거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열어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찾았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시부모님, 우리 부부, 그리고 준호 씨 부부, 몇몇 가까운 고모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손주 사진을 자랑하고 영혼 없는 안부를 묻는 곳이었죠. 오늘 저는 이곳을 심판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하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했습니다. 저속한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동서이자 며느리로서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장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야 했습니다. 저는 세 장의 사진을 먼저 올리고 이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름동서, 많이 급했나 봐요. 형님 침대에 슬립을 다 놓고 가고 향수 냄새도 너무 진하네요. 우리 준서 씨는 비염이 있어서 이런 향수는 절대 안 쓰는데 제가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 보니 집이 너무 깨끗해서 딴 집에 온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해줘요. 이렇게 민감한 물건을 두고 가면 남들이 보고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송. 메시지는 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꺼진 화면이 다시 밝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휴대폰이 유리 테이블 위에서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내 사랑 준서. 저는 그 이름을 보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름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제는 더러운 오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준서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이 끊기자마자 바로 다음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는 지금 극도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부장, 국민 남편이라는 그의 가면이 온 가족 앞에서 벗겨지고 있었으니까요.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잠금 화면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이냐? 당장 지워. 이 집안 얼굴에 먹칠할 셈이야? 이어서 준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정말 오해야. 일 크게 만들지 마.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자. 여보가 이러면 나 죽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이 집안을, 나의 믿음을, 그리고 준호 씨의 생명까지 죽이고 있는 건 바로 당신과 그 귀한 동서야. 저는 여전히 어둑한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손을 벌벌 떨며 휴대폰을 누르고 있을 준서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진 채 변명거리를 찾고 있을 아름이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돌을 던진 이상 그로 인해 생기는 거친 파문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가족이 벌거벗은 진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더 이상 준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카톡 전화, 일반 전화, 페이스타임까지 번갈아 걸어왔습니다. 그 끈질김은 지난 세월 아들 감싸기에 급급했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언제 왔는데 연락도 없이. 오자마자 집안을 뒤집어놔? 동네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되고 싶어?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냥 아름동서가 물건을 잊고 갔는지 물어본 것뿐이에요. 어머니 사진 자세히 보셨어요? 그 슬립에 새겨진 에이프레이 이니셜. 어머님께서 직접 수놓으신 거잖아요. 어머님 바느질 솜씨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자수는 무슨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이가 잠깐 욕실 좀 빌렸었을 수도 있지. 한 집안 식구끼리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 내 그 지긋지긋한 의부증 좀 그만둬. 준서는 회사 부장이야. 손님 접대도 많다고. 네가 이러는 건 네 남편 앞길 막는 짓이야. 욕실을 빌렸었다고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욕실 빌렸으면서 콘돔도 쓰나요? 어머니? 욕실 빌렸으면서 형님 침대에 슬립을 벗어두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을 존경하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당장 지우라고 했다. 안 지울 거예요. 진실은 원래 이렇게 불편한 법이에요. 어머니,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 비겁한 변명과 옹호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도 항상 며느리가 남편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 씨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형수님, 저 준호 씨랑 같은 팀에서 일하는 민수라고 합니다. 준호 씨가 방금 가족 단톡방 메시지를 보더니 갑자기 책상에 쓰러져서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못 쉬어요. 지금 저희가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께 빨리 연락 좀 해주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준서와 아름이에게 복수하는데 정신이 팔려 준호 씨를 잊고 있었습니다. 제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심장 판막 질환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자기 자신보다 아름이를 더 사랑했습니다. 집안 차이가 난다며 부모님이 반대했을 때 무릎까지 꿇고 결혼을 허락받았죠. 그는 아름이를 공주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이런 충격은 준호 씨에게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이미 상처투성이인 심장에 꽂히는 비수와 같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준서가 밉고 아름이를 증오했지만 준호 씨는 가엾었습니다. 그는 이 계산적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버리면 이 현장은 어떻게 될까? 준서가 바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없앨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하겠죠. 시어머니는 그 편을 들 것이고 아름이는 손이 동서에게 모함당한 순진한 피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이자 변호사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급하게 도와줘. 준호 씨가 지금 아산병원 응급실에 있어. 네가 대신 가서 상황 좀 봐주고 수속이랑 병원비 처리 좀 해줘. 돈은 바로 보낼게. 나는 지금 집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어서 갈 수가 없어. 날카로운 경제 전문 변호사인 수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넌 집 잘 지키고 있어. 내가 바로 병원으로 갈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 침착하고 박준서가 내미는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지 마. 절대 합의해주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씨 때문에 울었고, 진실의 잔인함 때문에 울었고, 제 자신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혹한 여자가 되었을까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시동생은 쓰러졌는데 저는 여기서 콘돔 포장지 하나, 머리카락 한 올을 증거로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하다니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씁쓸할까요?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난리였습니다. 아름이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정말 오해예요. 너무 억울해요. 어제 저희 아파트 수도관이 터져서 갑자기 단수가 됐어요. 준호 씨는 출장 가고 없는데 씻을 수가 없어서 형님 댁에 가서 잠깐 씻었어요. 준서 아주버님은 거실에서 축구 보고 계셨고요. 제가 씻고 친구 생일 파티에 급하게 가느라 슬립이랑 화장품을 깜빡하고 두고 온 거예요. 제발 준서 아주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꽤 그럴싸하고 빠르게 지어낸 시나리오였습니다. 단수, 빌려 쓴 욕실, 급한 약속.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전문가라는 것을, 저는 매일 데이터와 논리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엌 찬장을 열어 일회용 비닐 장갑과 식품 보관용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마치 수사관처럼 전문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범죄 드라마와 수진이의 원격 조언으로 배운 방식이었죠. 저는 장갑을 꼈습니다. 먼저 슬립비, 향기와 혹시 모를 피부 각질을 보존하기 위해 옷 표면에 직접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큰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뺀 뒤 밀봉했습니다. 유성펜으로 봉투에 증거물일, 안방에서 발견된 붉은 슬립이라고 적었습니다. 큰 지퍼백에 넣고 다음은 화장솜과 콘돔 포장지, 집게를 사용해 각각 작은 지퍼백에 따로 담았습니다. 증거물 2, 3. 욕실 작은 휴지통에서 발견이라고 위치를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베개 위에서 발견한 갈색으로 염색된 긴 머리카락 몇 가닥도 찾아냈습니다. 제 머리는 자연 흑발이었고 아름이의 머리는 갈색이었습니다. 저는 한 올 한 올 조심스럽게 주워 다른 봉투에 담았습니다. 수집을 마친 후 저는 모든 지퍼백을 큰 플라스틱 상자에 담고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밀봉된 상자 사진을 찍어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밀봉 완료. 법적으로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관해줘.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단톡방에 있는 아름이의 메시지에 답장했습니다. 단수 여부를 두고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문장으로 그녀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단수 때문에 씻었다고요? 프레스티지 아파트는 고급 단지인데 수도관이 터졌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앱이나 문자로 입주민 공지를 보냈을 텐데요. 그 단수 공지 문자 캡처해서 여기에 올려줘봐요. 그게 사실이면 제가 공개적으로 동서랑 준서 씨한테 사과할게요. 채팅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급 아파트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고는 명확하게 공지됩니다. 아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 증거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포토샵으로 조작하려 해도 이렇게 급박한 시간에 컴맹인 아름이가 완벽한 가짜 공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준서도 침묵했습니다. 아마 프레스티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미친 듯이 전화해서 혹시 우연히 단수 사고가 있었는지 묻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서류 위조를 부탁할 방법을 찾고 있겠죠.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가 찬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악마의 동맹이었고 저는 제 집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진실이 있었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삑 소리가 나며 비밀번호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소파에 허리를 펴고 앉아 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땀에 젖고 넋이 나간 얼굴이었지만 두 눈은 거짓으로 가득 차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눈은 거짓으로 서연아, 왔어? 저는 대답 없이 그의 화려한 양복 속에 숨겨진 추악한 내면을 꿰뚫어 보듯 쳐다봤습니다. 준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죽 서류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기댈 곳을 찾는 사람처럼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본 그의 잘생긴 얼굴 중 가장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왜 온다고 연락 안 했어? 마중 나갔을 텐데 오늘 저녁 파티에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여전히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현장 정리할 시간을 더 주려고? 아직 몇 가지가 남아있던데. 준서는 움찔하며 다가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오해받은 남편 역할을 연기하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단톡방 메시지 봤어. 정말 큰 오해야. 어제 아름이가 씻으러 온 거 맞아. 걔네 아파트 정말 단수됐다고. 형부인데 동서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내쫓아. 저는 물컵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단수? 내가 방금 걔한테 관리사무소 공지 문자 캡처해서 보내라고 했어. 뭐라고 답장했는지 보고 싶어? 완전한 침묵이야. 그리고 휴지통에 있던 그 사용한 콘돔 포장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동서는 씻고 당신은 샤워기 꼭지에 콘돔 씌우고 있었어? 준서의 얼굴이 새하얘졌지만 그의 뻔뻔함은 이미 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변명하며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거 우리 저번에 쓰고 버리는 걸 잊었던 거야. 제발 그렇게 의심 좀 하지 마. 당신이 이러는 건 나랑 아름이 둘 다 죽이는 거라고. 지금 준호 저 녀석 병원에 누워 있잖아.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져? 형수라는 사람이 시동생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어. 저는 준서를 쳐다보며 목구멍까지 치미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함을 가리기 위해 준호 씨를 방패로 삼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입으로 준호 씨 이름 들먹이지 마. 준호 씨 심장에 칼을 꽂은 건 바로 당신과 그 여자야. 내가 의심한다고? 좋아. 그럼 설명해봐. 아름이가 씻을 때 당신은 뭐 했어? 준서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름이와 입을 맞춘 시나리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나? 거실에서 축구 봤지. 저기 거실 TV로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 넘게까지 프리미어리그 재방송 봤어. 걔는 안방 욕실에서 씻었고 거실 욕실 샤워기 고장난 거 기억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화장실 샤워기에서 물이 새서 밸브를 잠가두고 아직 수리기사를 부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디테일이 그의 거짓말을 더 그럴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시댁 고모들이 단톡방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고모, 서연아,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라. 오해일 거야. 한 집안 식구끼리 설마 그랬겠니? 준호도 아픈데 사진 지우고 좋게 해결해. 넷째 고모, 질투를 해도 근거를 갖고 해야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마. 여자가 너무 드세면 남편이 질려서 밖으로 도는 거야. 저는 그 위선적인 메시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박 씨 가문의 체면과 남자를 무조건 감싸고도는 낡은 관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를 압박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이 분노를 억지로 삼키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만더를 긍공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당신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축구 봤다고 했지? 확실해? 확실해. 맹세할 수도 있어. 준서는 손을 들고 맹세하며 제가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생각했는지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좋아. 그 맹세 똑똑히 기억해둬. 저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준서는 극도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서재에는 왜 들어가? 저는 대답 없이 준서가 자신의 왕국이라고 자랑하던 방음 처리된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수천만 원을 들여 조립한 고사양 PC 앞에 앉았습니다. 비밀번호, 우리 결혼기념일 맞지? 제가 묻자 준서는 문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간 제 발이 저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저는 컴퓨터에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메시지나 이메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라이엇 게임즈 클라이언트를 열어 준서의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저는 그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시 또 라이엇 게임즈 클라이언트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게임의 대전 기록 시스템은 초 단위까지 정확하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대전 기록을 클릭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붉게 떠올랐습니다. 이리 와서 좀 보시지.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3번의 연속된 랭크 게임 기록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19시 35분에 시작해서 20시 15분에 끝났고 두 번째 게임은 20시 20분부터 21시까지 마지막 게임은 21시 5분부터 21시 45분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승리 또는 패배 상태, KDA, 획득 골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시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박준서. 저는 의자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거실에서 축구 보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당신 게임 계정이 이 2시간 동안 계속 접속 상태일 수 있지? 이 PC는 완벽하게 방음된 서재에 있고 게임을 하려면 방음 헤드셋을 껴야 하는데 당신 분신술이라도 해? 아니면 거실에서 축구 보면서 생각만으로 여기 있는 마우스를 조종했어? 준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벙긋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그의 취미 생활에 의해 완벽하게 탄로났습니다. 내가 진짜 시나리오를 말해줄까? 당신은 축구를 본 게 아니야. 당신과 그 여자는 이 방이나 침실에 있었겠지. 당신은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때우려고 게임을 켜뒀거나 아니면 시간에 대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야. 어느 쪽이든 당신이 거실에 있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지. 저는 컴퓨터 화면의 대전 기록 전체를 휴대폰으로 찍어 행복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덧붙였죠. 준서 씨는 거실에서 축구 봤다는데 방음된 서재에 있는 컴퓨터 게임 기록에는 3판 연속으로 게임한 걸로 나오네요. 우리 준서 씨가 분신술을 쓰나 봐요? 아니면 누가 대신 서재에 들어와서 게임해줬나? 서재는 방음인데 아름 동서한테 문은 누가 열어줬을까요? 설마 동서가 개인 열쇠라도 갖고 있었나? 단톡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셋째 고모도 감히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된 증거는 얄팍한 도덕론으로 반박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준서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설픈 연극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외도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잔소리 듣기 싫어 게임한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했다고 둘러댈 것입니다. 더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아름이가 여기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증거가 저는 서재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준서를 내버려 두고 거실로 나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는 좀 어때? 수진이의 목소리는 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와서 스텐트 시술은 마쳤어. 지금은 회복실에 있는데 아직 의식은 없어. 병원비는 일단 내가 냈어. 그런데 서연아, 경고할 게 있어. 뭔데? 네가 게임 기록이랑 콘돔 포장지 증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상간 행위를 입증하려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게임 기록은 박준서가 거짓말했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야. 친구한테 계정을 빌려줬다거나 자기는 정말 게임만 했고 김아름은 혼자 씻었다고 우길 수 있어. 김아름이 거기서 하룻밤 묵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 저는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은 지문인식과 카드키를 사용하는 도어록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CCTV가 있었지만 준서는 항상 복도 CCTV가 소화전에 가려져 우리 집 문을 정확히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러 이 코너 집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수진아, 생각났어. 복도 CCTV는 사각지대가 맞는데 우리 맞은편 집 김 선생님 댁에 스마트 초인종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그 집 카메라는 택배 감시용으로 복도를 향해 있어서 우리 집 현관을 완벽하게 찍을 수 있어. 대박! 수진이가 외쳤습니다. 당장 그 영상 확보해. 조심해. 초인종 카메라는 보통 3일이나 일주일 정도만 데이터를 저장하거든. 이웃이랑 관계는 어때? 아주 좋아. 김 선생님 아내분이 애들 학교 문제로 나한테 상담을 자주 하거든. 지금 바로 가서 부탁해 볼게. 당장 가. 박준서가 모르게. 병원 쪽은 내가 맡을게. 아,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랑 김아름이 병원으로 오고 있대. 계속 싸울 준비 단단히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이웃집에 있었습니다. 서재를 힐끗 보니 준서는 여전히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있겠죠.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슬리퍼를 신은 채 맞은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 선생님 아내분이 문을 열고 제 심각한 얼굴을 보고는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고 귀중품을 도둑 맞았는데 어젯밤에 도둑이 든 것 같아. CCTV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외도 사실을 떠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도둑이라는 핑계가 그들을 설득하기 더 쉬울 테니까요. IT 업계에 종사하는 김 선생님은 친절하게 휴대폰 앱을 열어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영상을 찾아주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서연 씨. 김 선생님이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거짓말과 비열한 변명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선명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원본 파일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지금 경찰이랑 공조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들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도록 경찰 얘기를 꺼냈습니다. 영상 파일을 받고 나니 마치 핵폭탄을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파일을 받고 나니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까보다 조금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명거리를 생각해냈거나 시어머니가 대처법을 알려줬겠죠. 서연아, 내가 게임한 거, 거짓말한 건 인정할게.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뉘우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너무 게임에 빠져서 아름이가 씻으러 온 걸 신경 못 썼어. 당신한테 게임한다고 혼날까봐 축구 봤다고 거짓말한 거야. 용서해줘. 응? 저는 그의 연기를 보며 그의 뻔뻔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외도 사건을 게임 때문에 거짓말한 사소한 문제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박준서 씨.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름이는 씻고 바로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고 했죠? 응, 맞아. 밤 9시 좀 넘어서 갔어. 그런데 왜?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맞은편 김 선생님 댁 카메라에는 아름이가 오늘 아침 9시 40분에 우리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혔을까요? 준서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동공이 공포로 수축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지만 저는 그가 한마디도 내뱉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 내가 무료로 영화 한 편 보여줄게. 저는 수진이가 빠르게 편집해준 타임랩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은 어젯밤 8시 1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름이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준서가 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아름이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서가 문을 닫기 전에 아름이의 허리를 감싸고 볼을 장난스럽게 꼬집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상은 오늘 아침 9시 40분으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아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가 어젯밤에 입고 있던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공 원피스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린 채 주위를 살피며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씻기만 했다면서 어떻게 전날 밤에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 박준서. 저는 소리치며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우리 집이 언제부터 모텔이었어? 설명해봐. 걔가 나갈 때 입은 옷은 누구 옷이야? 아니면 집에 숨겨둔 다른 여자 옷이야? 준서는 바닥에 무너져 내리며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메라는 친밀한 행동과 하룻밤을 보낸 시간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이 치명적인 영상을 행복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메시지를 보냈죠.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단편 영화, 남편과 동서의 뜨거운 하룻밤. 상영 시간은 어젯밤 8시 15분부터 오늘 아침 9시 40분까지입니다. 이제 누구도 씻기만 했다거나 게임했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부로 저는 박준서 씨와의 별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영상이 전송되자마자 준서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분이니 분명 혈압이 오를 대로 오르셨을 겁니다. 준서는 감히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저 무릎 꿇은 채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메시지 좀 취소해줘. 아버지가 날 죽일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거 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우니까. 준서는 애원이 통하지 않자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름이 그 엑스 때문이야.
걔가 날 유혹했다고. 어제 내가 술에 취했는데 자꾸 들러붙어서. 나도 남자라 참을 수가 없었어. 맹세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걔랑은 그냥 하룻밤 실수. 그냥 욕구 해소였어. 서연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놈의 술에 취해서 유혹당해서 레퍼토리. 남자들은 바람 피우다 걸리면 항상 순진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세 판 연속으로 게임할 정신은 있으면서 술에 취했다고? 비겁하게 굴지 마, 박준서. 저지를 용기는 있으면서 책임질 용기는 없어? 제가 너무 단호하자 준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일어나 눈물을 닦고 본래의 장사꾼 기질이 드러나는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알았어. 원하는 게 뭐야? 이혼? 좋아. 이혼해줄게. 대신 이 일은 비밀로 해줘. 회사나 외부에 절대 알리면 안 돼. 나 지금 지점장 승진 심사 중인데 이 일 터지면 다 끝장이야. 그는 와인바로 가서 독한 술을 한 잔 단숨에 들이켜고는 저에게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타던 현대 소나타랑 현금 5억 줄게.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사주신 거라 당신 몫은 없어. 돈 받고 조용히 도장 찍자. 저는 그를 외계 생명체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명예와 고통이 고작 5억 원과 중고차 한 대 값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당신 그 푼돈이 필요할 것 같아. 이 집이 시부모님이 사주신 건 맞지만 20억짜리 인테리어는 내 돈으로 했어. 당신 명의로 된 30억짜리 공동예금도 우리 둘이 죽어라 이래서 모은 돈이야. 그걸 다 삼키겠다고? 꿈깨. 박준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름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톡방이 아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본색을 드러내기로 한 모양입니다. 형님,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봤자 형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 간수도 못한 여자라는 소리나 듣겠죠. 형님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늙고 재미없고 일밖에 모르는 여자잖아요. 준서 오빠한테는 애교도 많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다고요. 5년 동안 애도 못 낳았으면 이제 그 사람 좀 놔줘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감히 아이 문제를 들먹이며 저를 모욕하다니.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숨겨온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아름이가 메시지를 취소하기 전에 재빨리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픔을 건드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혼과 공정한 재산 분할만을 원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파멸시키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이 서울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이 분명 무서웠을 겁니다.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박준서 씨, 당신과 당신의 그 애인은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내가 순한 줄 알았나? 착각도 유분수지.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곧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준호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시작될 제 반격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될 테니까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두 손은 핸들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차가운 증오 덩어리로 변해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 역겨운 영상을 본 순간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주차를 하고 심장내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복도에서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깨어났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깨어났는데 아직 기운이 없어. 그냥 천장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해.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네가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아까 김아름이 의사한테 전화해서 상태를 물어봤대. 내가 의사한테는 준호 씨 아직 혼수 상태라고 말해달라고 해서 시간을 벌어뒀어.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고마워. 잠깐 만나고 올게. 밖에서 망 좀 봐줘. 김아름이나 시어머니 보이면 바로 알려주고. 저는 회복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호 씨는 하얀 병상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온갖 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퀭한 눈으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아는 가장 착한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인 준서의 영악함이나 화려함은 없었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름이를 숭배에 가까운 사랑으로 대했고 그녀를 여왕처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보답은 가장 비열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아 준호 씨의 앙상하고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저 형수예요. 준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닿자 뜨거운 눈물이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형수님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 씨 잘못 아니에요. 준호 씨도 저처럼 피해자예요. 자책하지 마요. 죄 지은 것들은 밖에서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준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이 거칠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요, 형수님. 아름이는 항상 저를 사랑한다고 저를 챙겨준다고 했는데 왜 하필 형이었을까요? 왜 저한테 이럴 수 있죠? 저는 심호흡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준호 씨에게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의 눈이 먼 사람을 깨우려면 가장 강력한 독약이 필요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할 것입니다. 준호 씨, 이걸 봐야 해요. 준호 씨가 아내라고 부르는 여자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해요. 저는 아까 아름이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화면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애도 못 낳았으면 준서 오빠한테는 아들을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다고요. 라는 잔인한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나오기 전 준서의 컴퓨터에서 동기화해둔 그의 카카오톡에서 찾아낸 오래된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틀 전 아름이가 준서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완전 숙맥이라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맨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 거리는 마마보이야. 내가 이 집 며느리라는 타이틀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오빠가 보상해줘야 해. 알았지? 준호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고 동공이 충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심박 측정기가 삐삐 소리를 내며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진정해요. 준호 씨. 심호흡해요. 저는 놀라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 씨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침대 매트리스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서렸던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맹렬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붕괴는 저항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나를 그렇게 욕해? 준호 씨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까지 팔아서 차를 사줬고, 나는 굶어도 그 여자는 명품 쓰게 해줬는데. 그런데 준호 씨, 내 말 들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의 사랑은 잘못된 곳에 있었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공정하게 모든 걸 되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준호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해요.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어요. 제가 뭘 하면 되죠? 형수님, 아름이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래요. 재산 문제, 그들의 더러운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걸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 지문도 그 여자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어요. 예전에 은행 앱 깔아줄 때 몰래 해뒀거든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약 1시간 후 수진이에게서 시어머니와 아름이가 오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급히 준호 씨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병원 맞은편 카페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앉아 원격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이가 병실 과일 바구니에 몰래 숨겨둔 초소형 베이비캠을 통해 저와 수진이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펑펑 쏟았죠. 아름이가 죽통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한없이 가련하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뉘우치는 현모양처 연기가 아주 실감났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잘못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가 달려와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고 지친 척 누워 있었지만 어머니가 손을 잡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살며시 눈을 떠 아름이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선이었지만 아픈 환자의 고통스러운 표정 뒤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름아, 준호 씨가 힘겹게 불렀습니다. 아름이는 재빨리 달려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미안해요. 형님이 오해한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준호 씨는 논쟁하지 않고 체념한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뭐라도 좀 먹고 기운 차리고 싶어. 내가 닭죽 끓여왔어요. 내가 먹여줄게요. 아름이가 죽통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역겹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닭죽은 비려서 못 먹겠어. 저기 마포에 있는 88 전복죽집 전복죽이 먹고 싶어. 거기 것 아니면 못 먹겠어. 좀 사다 줄 수 있어? 마포는 병원이 있는 강남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오가는데 최소 2시간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아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야 하는 지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가서 사올게요. 기다려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빨리 다녀오너라. 택시 타고 쌩 다녀와. 우리 준호가 먹고 싶다는데 사다 줘야지. 아름이는 서둘러 지갑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 씨가 심하게 기침하며 손을 휘젓다가 침대 옆 테이블에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물이 의자 위에 놓인 아름이의 명품 가방에 튀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준호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름이는 당황하며 휴지로 가방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따 와서 내가 치울게. 빨리 다녀올게요.
가게 문 닫겠어요. 가방 젖었으니까 그냥 두고 가. 무겁게 뭐하러 들고 가. 지갑이랑 휴대폰만 챙겨. 아름이는 젖은 비싼 가방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갑과 최신형 아이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없네. 준호 씨가 10% 남았다고. 알림이 뜬 아름이의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충전해 두고 가. 가져갔다가 꺼지면 내가 전화 못해서 걱정되잖아. 나 지금 수액 맞고 있어서 심심한데 그거나 음악 듣게 놔두고 가. 대담한 한수였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화면을 통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아름이는 휴대폰에 매우 민감했지만 이 상황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배터리는 없고 아픈 남편은 음악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준호 씨가 여전히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며 비밀번호를 알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충전해 놓을게요. 음악 들으려면 엄마한테 틀어달라고 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아름이는 침대 머리맡, 준호 씨의 손이 약간 닿지 않는 곳에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약 5분 후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른형 파이코모 가시모노 어부누터로 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준호 씨는 방금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재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의 지문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댔습니다. 예전에 아름이가 은행 앱 설치를 부탁했을 때 몰래 자신의 지문을 추가해 두었던 것입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잠금이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아름이는 아직 남편의 지문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방심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수진이를 통해 미리 병실 서랍에 넣어둔 개인 노트북에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노트북을 가져다 두었죠. 저는 그 노트북에 빠른 데이터 복제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 두었습니다. 준호 씨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첩, 동영상, 녹음 파일 전체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 표시줄이 10%, 30%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곧 나올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케이블을 뽑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뒤 충전기를 다시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 아들이 자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고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그 귀한 며느리의 모든 비밀이 저 노트북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카페에서 저와 수진이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잘했어, 준호 씨. 제가 속삭였습니다. 수진이는 노트북을 열었고 데이터가 동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동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해독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수진이의 변호사 사무실 개인 업무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름이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수천 개의 메시지, 수백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인간의 병적인 잔혹함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준서와 아름이는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처음에 시시덕거리는 메시지부터 근무 시간 중에 은밀한 데이트, 그리고 출장을 위장한 여행까지. 서연아, 이거 봐. 수진이가 준서에게 보낸 스크린샷 엑셀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재산 명세와 자금, 은닉 계획서였습니다. 준서는 제가 믿고 맡긴 공동 예금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내 시어머니 명의로 땅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거래 위임장에 제 사인을 받아냈는데 만기 연장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빼돌려진 금액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름이의 계략이 담긴 채팅 내용이었습니다. 아름, 오빠, 그만우라. 요즘 뭐 의심하는 거 없어? 자꾸 준호 씨 통해서 내 스케줄 묻는 것 같. 준서, 걔 바보야. 내 말이라면 껌뻑 죽어. 손님 접대한다고 하면 바로 조용해져. 걱정 마. 내가 지금 강동구 현장 공사 대금 정산 문제 마무리하고 있어. 거기서 30억 정도 더 빼돌리면 너한테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줄게. 아름, 역시 우리 오빠 최고. 근데 나 생리가 2주 늦어져. 그냥 이참에 임신해버릴까? 준호 씨 애라고 하면 돼. 그 사람 애타게 아이 기다리잖아. 애가 생기면 시부모님한테 시내 상가 건물 아기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할 거야. 나중에 이혼하면 그 재산은 우리의 거, 즉 우리 거가 되는 거지. 저는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어린 생명을 가족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아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남편 준호 씨는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될 것이고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미친 것들. 수진이가 분노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변호사 생활 오래 하면서 별의별 인간들 다 봤지만 이렇게 뻔뻔하고 비인간적인 것들은 처음이야. 서연아, 이건 그냥 이혼으로 끝낼 일이 아니야. 저것들 감옥에 쳐넣거나 최소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녹음 파일 하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준서의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회사 지금 자재 계약서 몇 개 부풀리고 있거든. 내가 회계팀 시켜서 철근 가격 20% 올려치게 했어. 차액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지. 이서연이 이런 건설업계 수법을 어떻게 알겠어? 걔는 그냥 시시껄렁한 마케팅이나 아는 애라고. 바로 이거였습니다. 공금 횡령 및 배임 증거. 준서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팠습니다. 이 증거로 저는 이혼 소송의 주도권을 쥘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생명과 커리어까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서류 준비해. 나는 저급한 막장 드라마처럼 싸우지 않을 거야. 바로 이 집에서 재판을 열겠어. 항상 가품과 예절을 자랑하던 우리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아들과 며느리가 만든 걸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 거야. 모두를 초대해서 진실을 라이브로 중계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퇴원하여 집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정신은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이 마지막 연극에 저와 협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출근했거나 어디론가 도망쳤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집안은 싸늘했고 어제의 전쟁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준서와 아름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을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시아버님. 다음은 항상 아들을 감싸고 돌던 시어머니. 제 친정 부모님도 초대하여 그들의 딸이 잘못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자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준서의 삼촌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준서, 아름, 그리고 준호 씨도 초대했습니다. 그룹을 만들자마자 저는 저를 제외한 모든 멤버의 채팅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그들이 끼어들어 싸우며 정보를 흐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공소장처럼 장엄한 첫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삼촌께 서연입니다. 이 시간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이 일은 도덕과 법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 채팅방을 만든 것은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 남편 박준서와 동서 김아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모든 진실과 증거를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아래의 증거들을 끝까지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명예이자 동생 준호 씨를 위한 정의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시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채팅방의 규칙입니다. 저는 변호사와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증거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모두 침착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난 후 토론하실 수 있도록 채팅 기능을 열겠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결단의 박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결단의 박동이었습니다. 더는 그룬이 셔우터있더니 그루와이뚜 그룬 총성 없는 전투지만 이 위선적인 모범 가족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릴 전투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출장 기록과 SNS 사진 비교였습니다. 저는 5장의 합성 사진을 그룹에 올렸습니다. 왼쪽은 준서가 저와 가족에게 보고한 출장 일정, 오른쪽은 아름이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GPS 위치 데이터와 그녀가 친한 친구만 공개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준서가 5월 14일 강릉으로 현장 답사를 간다고 보고했을 때 아름이는 강릉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준서의 롤렉스 시계를 찬 남자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늦은 밸런타인데이라는 글과 함께 GPS 데이터는 두 기기가 모두 해당 리조트의 좌표에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준서가 부산으로 회의를 간다고 했을 때 아름이는 부산의 한 유명 횟집에서 해산물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구석에는 제가 준서에게 선물했던 파란색 스트라이프 셔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각 사진 아래 지난 6개월간 시간 및 장소 100% 일치라고 짧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아름이가 준서에게 보낸 재산 명세서 사진과 함께 준서의 계좌에서 아름이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을 올렸습니다. 이체 명목은 자재 대금 대리 구매, 접대비 등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름이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박준서 씨가 김아름 씨에게 이체한 총 금액은 8억 5천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 박준서 씨는 아내인 저에게는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삭감되었다며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들의 효과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시아버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손을 떨며
휴대폰을 보고 계실 테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서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준서가 아내에게는 인색하고 계산적이었던 모습이 완전히 대조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잠시 준 뒤 더 강력한 심리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너무 저속한 단어들은 가리고 핵심 내용만 남긴 준서와 아름이의 채팅 내용. 그 안에서 그들은 잠자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 짜고 가족들을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아름, 오빠네 엄마 너무 깐깐해서 죽겠어. 사사건건 날 감시해. 오빠가 있어서 참는 거야. 준서. 그 늙은이 신경 꺼. 원래 고리타분하잖아. 그냥 앞에서 아양 좀 떨어주면 돼. 중요한 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지. 이 글을 읽은 시어머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늙은이, 고리타분하다고 부르며 애인과 짜고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단톡방에 있는 준서와 아름이의 아이디는 계속 온라인 상태였지만 감히 그룹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 친척 앞에서 이 치욕의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도망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변명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제가 증거를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그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단톡방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저는 각 멤버의 화면 뒤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이 행복한 가족의 남은 명예를 완전히 끝장낼 문장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준호 씨와 아이에 대한 진실입니다. 저는 저와 준호 씨가 병원에서 읽었던 끔찍한 채팅 내용의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아름. 우리 남편은 완전 숙맥이라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맨날 엄마 거리는 마마보이야. 내가 이 집 며느리라는 타이틀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준서. 준호, 그 자식은 복도 많은 줄 몰라. 저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썩히다니. 걱정 마. 오빠가 있잖아. 그리고 이어진 가짜 임신 계획. 아름, 나 생리가 2주 늦어져. 그냥 이참에 임신해버릴까? 준호 씨 애라고 하면 돼. 그 사람 애타게 아이 기다리잖아. 애가 생기면 시부모님한테 시내 상가 건물 아기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할 거야. 나중에 이혼하면 그 재산은 우리의 거. 즉, 우리 거가 되는 거지. 이 사진이 올라가자마자 모든 아이디 옆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1초 후 시아버님의 아이디가 그룹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화가 나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교사로 재직하며 가풍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동서와 바람난 것만으로도 치욕인데 친동생과 부모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패륜 행위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니?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준호 그 아이는 또 얼마나 상처가 클까? 당장 이혼하고 집으로 와. 더 이상 그 집에 있지 마. 엄마, 진정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곧 갈게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시댁에 함께 있던 셋째 고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서연아, 아버님 쓰러지셨다. 119 좀 빨리 불러. 어머님도 기절하셨어. 세상에, 맙소사. 박씨 가문은 공식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현명한 며느리와 성공한 아들에 대한 신화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치욕과 수치심만이 남았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시댁으로 달려갈 때 준호 씨도 자신만의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짧은 동영상을 직접 찍었습니다. 그는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 많지 단호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을 단톡방에 바로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준호 씨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고모, 삼촌, 저 준호입니다. 저는 어제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수님께 아름이 휴대폰의 증거를 가져다 준 사람도 바로 접니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종양은 도려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김아름 씨와의 이혼을 선언합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서명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김아름 씨, 오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의 그 너덜너덜한 옷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마. 내가 당신에게 사준 모든 재산은 끝까지 소송해서 다 받아낼 거야. 준호 씨의 영상은 아름이의 미약한 저항을 완전히 박살내는 마지막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댈 곳이었던 준호 씨, 방패막이 되어주던 시댁, 그리고 명예까지. 준서와 아름이는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나고 불법 도박과 쇼핑으로 진 사채 빚에 시달리게 된 아름이는 공황 상태에 빠져 준서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그녀는 준서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를 실수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온 친척 앞에서 준서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박준서 씨, 당신 혼자 도망칠 생각 마. 나한테 집 사주고 차 사준다고 했잖아. 나 이제 다 잃었어. 내 청춘 보상비로 20억 내놔. 안 그러면 당신이 공금 횡령하고 자재 값 부풀린 증거 전부 당신 네 회사 회장님한테 보낼 거야. 죽으려면 같이 죽어. 준서는 격분하여 단톡방에 바로 답장했습니다. 입 닥쳐, 이 미친 엑스아. 네가 날 꼬셨으면서 이제 와서 날 물어뜯어? 돈 안 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당신이 회장님 욕하는 녹음 파일도 갖고 있거든. 알아서 잘 생각해. 한때 어둠 속에서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영혼을 맹세했던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먹잇감을 두고 싸우는 야수처럼 서로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저를 만날 용기도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부모님이 핏줄의 정으로 자신을 감싸주리라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는 아름이도 그곳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사채업자들이 턱 밑까지 추격해온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시아버님 댁거실. 그 시각 시부모님은 여전히 병원 응급실에 계셨고 집에는 셋째 고모와 짐을 챙기러 잠시 들른 준호 씨뿐이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2층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준서, 나 돈 없어. 너한테 다 줬잖아. 그만 좀 해. 아름, 거짓말. 당신 방금 공사 대금 30억 정산받았잖아. 20억 내놔. 그럼 당신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 줄게. 아니면 내일 아침 당신 회장님 책상 위에 내 탄원서가 놓여 있을 거야. 준서, 너 미쳤구나. 그 돈 아직 서류 처리도 안 끝났어. 네가 고발하면 나 바로 감옥행이라고. 아름, 그럼 같이 죽는 거지.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아름이의 뺨을 때렸고 아름이는 비명을 지르며 할퀴었습니다. 결국 셋째 고모가 경비실에 연락해 중재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준호 씨는 녹음을 중단하고 그 파일을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형수님,
이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제 끝내주세요. 저는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외도 증거, 횡령 증거, 그리고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온 직접적인 자백까지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준서에게 전달하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박준서 씨, 당신이 30억을 횡령했고 아직 서류 처리가 안 됐다고 자백하는 녹음 파일을 내가 갖고 있어. 외도와 혼인 파탄의 증거는 물론이고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첫째,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수진이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분할할 거야. 나는 이 아파트와 내 벤츠차를 갖고 당신은 당신의 낡은 소나타와 애인에게 쓰느라 생긴 모든 카드 빚을 갖고 빈손으로 나가. 둘째, 만약 당신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간을 끌면 9시 30분에 이 녹음 파일과 모든 횡령 자료가 당신 내 회사 회장님과 경제범죄 수사팀에 전달될 거야. 10년에서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겠지. 선택은 당신이 해. 다음 날 아침 9시 강남의 고급스러운 변호사 사무실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구겨진 셔츠, 예전의 화려한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벼운 화장, 세련된 흰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준서 쪽으로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서명하시죠. 조건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준서는 펜을 쥔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 아파트가 50억이고 벤츠가 2억이야. 네가 다 가지면 나는 어디서 살아? 시부모님 댁에 살거나 원룸을 구해야겠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유와 명예의 대가는 비싼 법이야. 20년 징역에 비하면 52억은 싼 편이지. 안 그래?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평생 보험이지. 당신이 나나 우리 가족을 괴롭히거나 진명의 이전 같은 걸 늦추는 순간 바로 작동될 거야.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살아간다면 이 파일은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을 거고. 준서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는 아내, 가족, 재산,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겨우 위태로운 부장자리와 빚더미만 남았을 뿐. 저와 수진이는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축하해. 이제 완벽한 자유야. 수진이가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눈부셨고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1년 후 저는 단골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현관 앞 붉은 부겐빌레아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룹의 마케팅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축하해요.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사장인 현우 씨가 해바라기 꽃다발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 씨는 준서처럼 화려하거나 말 주변이 좋지는 않았지만 저를 안심시키는 진실함과 듬직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꽃을 받아들고 햇살 같은 향기를 맡았습니다.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새로 바꾼 가구들 속에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며 진정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준서는 그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뒤 익명의 이메일 하나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서에게 충분한 입막음, 돈을 받지 못한 아름이가 보낸 것이었죠. 준서는 해고당했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낡은 소나타를 급매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피해를 복구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알코올에 중독된 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름이는 준호 씨에게 쫓겨난 후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고향으로 도망쳤고 빚을 피해 해외로 밀입국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사람은 준호 씨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일에 집중하여 유기농 식품 매장을 열었고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는 더 차분해지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가끔 준호 씨는 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수와 시동생이 아니라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온 전우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형수님, 준호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 현우 형님,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제 마음 좀 열어봐요. 알았어. 너는 어때? 저요?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삶의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어요. 인연은 때가 되면 오겠죠. 저는 준호 씨를 보고 다시 창밖거리를 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멀어지고 값비싼 교훈만 남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관계를 죽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의 가치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용기를 내어 맞서고 그것을 통과한다면 비 온 뒤의 하늘은 언제나 더 눈부시게 빛난다는 것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